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긴급으로 우리 긴급 점검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 증시 흔들릴까 꺾일까 이러한 주제인데요. 오늘 소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겠죠. 금요일마다. 그래서 예. 제가 질문 바로 여쭤볼게요. 엔비디아가 어제 호실적을 내고 나서 사실 그 효과가 반나절도 안 돼서 소멸하고 있는데요. AI 버블론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월가에서도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에 이제 금리 인하 약화 때문인지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이제 호시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대한 가이던스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의 힘이 엔비디아 하나만 가지고 끌어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점심시간 이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소위 말해서 캐시우더니 돈나머니가 한 10만 주 엔비디아를 저점에 잡았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시장이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지금 현재 수급이 꼬여 있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개장과 동시에 1조 2천억을 팔았던 외국인들인데 지금 2조 8천억까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별 이슈보다는 현재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실적이 좋은데 왜 외국인들이 파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경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은 펀드의 이제 리밸런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수급 논리도 같이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약 25조까지 4개월 동안 샀던 외국인들이 13조로 팔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서부터 걷어들였던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앞서도 이제 우리가 앵커께서도 마지막 코너에서 뉴스를 좀 다룰 때 신용에 대한 리스크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하이닉스 기준으로 50만 원 깨진다라면 62만 원 기준으로 50만 원 깨지면 대략 20%가 넘는 하락률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 개별 종목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지금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신용으로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고점에서 째깍째깍 시간이 갈수록 신용 담보 비율이 떨어진다라는 분들을 확인하게 되고 혹시 증권 오늘 장 끝나고 증권사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신용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하이닉스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하이닉스를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팔게 됩니다. 신용이 아닌 종목들을 이제 팔게 된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지금은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이게 재료가 좀 소멸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나중에 시장이 다시 돌아섰을 때는 분명 이것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될,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긍정적인 요소가 100점 만점이 쌓이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저는 한 40점짜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40점보다 더 큰 거는 수급 논리거든요. 지금 수급 논리가 지금 현재 불안정한 상태고 숲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나무도 같이 불을 타는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 굳건한 나무는 숲에 불이 꺼지게 되면 다시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실적이 좋은데 왜 빠져? 이건 증시라는 게 우리 K 증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비관론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지수가 대략 고점 대비 한 10%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게 3,800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금 더 룸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한 가지 제가 이제 수급 얘기를 하면서 희망을 섞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게 된다라면 오늘 2조 8천억, 조금 지나면 한 3조 가까이 외국인들이 팔겠죠? 오늘이 휘날릴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밀어낼 수 있는 것들은 확 밀어내고 그런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좀 산뜻하게 갈 수 있겠죠. 다양스러운 것은 지금 S&P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 선물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맞아야 될 거, 오늘 좀 적당히 맞는 것보다 군대 다녀오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차라리 맞을 거 빨리 매를 맞아버리는 게 낫다. 이런 말씀 옛날에 이제 군대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은 맨 맞을 거 다 맞는 날이다라는 정도로 좀 다음 주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호실적에 대해서 재료가 아예 소멸된 건 아니고 이 수급 논란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두드러졌던 그 요인이요.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는 부분인데 주요 고객사가 현금 대신 외상으로 이제 비중을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수익화가 부진하다는 요인이 엔비디아에는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에 AI 거품론을 조금 더 재점화한 걸까요?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뭐든지 현금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매출 채권은 이제 기업 어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물건 주고 어음 받았다가 나중에 어음을 가져가면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그러면 이제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매출 채권 너무 어려운 용어라 보시면 어음 주고 받은 거예요. 근데 어음이 지금 쌓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의 이제 갑을 관계를 따질 때 기업이 이제 갑이면 만약에 GPU가 필요하다라면 이 어음 교환 시기를 빠르게 하겠죠. 뭐 어음을 한 달짜리 어음, 두 달짜리 어음을 줘야만 GPU를 받아갈 수 있다라면 이제는 6개월, 8개월짜리 어음을 줘도 GPU를 사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매출 채권이 쌓여간다라는 의미는 GPU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처럼 사는 쪽이 그렇게 꼭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그럴까요? 빠르게 돈을 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떨어졌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출 채권이 쌓이니까 운전 자본이 쌓여서 기업의 자금 부담이 된다. 저는 그런 부분들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출 채권이 쌓이면 돈이 안 도는 거죠. 우리가 어음이 막 쌓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GPU를 만들 때는 내 현금을 써가면서 GPU를 만들지만 경작 GPU를 팔고 나니까 어음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 돈이 도는 건가요? 안 도는 건가요? 안 도는 거죠. 안 도는 게 결국 우리가 운전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보다는 매출 채권이 쌓이는 이유는 더 이상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 장악력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로서 좀 봐야 되겠고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원활치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거품론에 뭐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 이런 개념으로 충분히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결정타는 아니에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뭐 연말이고 하니까 매출 채권이 좀 늘어났다가 다시 또 줄어들었다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어느 정도의 운전 자본은 우리가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운영하게 된다라면 때로는 원두를 좀 많이 사올 경우가 있고 때로는 원두를 적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두 자체가 내 돈 주고 사다 놓은 거니까 그게 운전 자본인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이게 결정타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이 워낙 불안하고 조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여다보니까 하다못해 안 보던 운전자본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데이터를 봤는데요. 근데 그 데이터가 증가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면 나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매출 채권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결정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시장 장악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7일 또 금통위 이야기도 해볼게요.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도 금리 동결 쪽으로 지금 의견이 기울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리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과 이제 금리 격차가 좀 줄어든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많이 후퇴되지 않았습니까?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70% 이상이 그러니까 이제 예측치의 70% 이상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야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예측치의 70%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라고 보는 거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지금 가뜩이나마 불안한 환율이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500원까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동결로 가야 되겠죠. 현재 지금 뭐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증시를 또 살려야 된다라든지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나라 경제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와의 관계성, 환율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 혼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상당히 떨어지겠죠. 자, 금리가 높은 쪽의 통화 쪽과 금리가 낮은 쪽의 통화가 있으면 어느 쪽이 강할까요?
금리가 높은 쪽의 통화가 강하죠. 달러 강세가 더 지속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해서 1,600원대를 향해서 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죠? 환차손을 우려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또 팔아야 되는 형국이 나타나면서 증시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 요소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수준에서 한국은행의 가장 최선의 방식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을 보고 또 그러한 그것을 보고 우리 금리를 따라가는 전략 이런 것들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금리 인하를 독자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금리가 아마 동결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에 이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깨지기도 했고 금 가격도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이 동반 랠리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 뭐 시사점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 투자 자산에 거품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물론 뭐 일부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았다, 한 700여 분이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세 자산 중에 가장 먼저 꺾였던 게 비트코인이고 등 코인 자산이고요. 코인 자산이 반등세를 좀 나타내는 듯했습니다만 역시 큰 폭으로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금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우리가 글로벌 대비해서 우리나라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김치 프리미엄인데요. 김치 프리미엄이 축소되다가 다시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변동성을 좀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연말까지는 지금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밀릴 때마다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밀리는 것도 정도껏 밀려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수세가 현재 쉽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또 다른 것은 비트코인과 금, 주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식이 현재 지금 많이 밀리다 보니까 오히려 코인이나 금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그 주식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죠. 주식이 오히려 강하고 금과 비트코인이 약하다라면 주식을 팔아서 이들 자산을 살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이들도 밀리고 주식도 밀린다라면 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전망, 반도체에 대한 전망, AI에 대한 전망이 높다라고 보면 오히려 불안전한 비트코인들을 팔아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투자 자산의 선호 현상에서 투자 자산의 회피 현상으로 약간의 변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치를 수급 논리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경우는 조금 한 템포 그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심리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그 회피 심리가 조금 더 커진 상황이고요. 12월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가파르게 한 2달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는 이상 시장이 꺾인 거라고는 볼 수 없을까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디까지 조정을 받습니까? 라고 봤을 때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조정을 받을 겁니다. 라고 서울경제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고요. 그러면서 시기가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정도 될 겁니다라는 그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려 왔습니다. 그건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 기간 내에 어떤 방송에든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준점이 있어야 거기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오히려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나타나다 보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60일 이동평균선을 일단 만나야 무엇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나는 시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3,700선에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수가 조정을 좀 받는데 지금 이제 4,200에서 10% 조정받으면 얼마죠? 3,800 정도 되는 거죠. 그렇고 지금 현재 3,650에서 올라오고 있는 코스피 기준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이 한 3,700, 800 정도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가격 조정이라는 건 뭐죠?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고요. 기간 조정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것을 기간 조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하락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원래 공이라는 게 떨어질 때
쾅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떼구르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서히 내려오면서 떼구르 구를 줄 알았는데 지금은 쿵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살짝 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 선이 와야 그래도 시장도 이유를 찾는 거죠.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라면, 저점을 잡는 펀드 매니저라면 어느 시점에서 저점 매수에 들어오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지금 10% 조정을 받았으니까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차트에 의존해서 차트가 60일 이동 평균선에 왔을 때 거기에 맞고 종목을 사겠습니까? 자, 우리가 9월 2일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1일 날 지수가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 먼데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하지만 9월 2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9월 2일서부터 10월 말까지 외국인들에 의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9월 2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았던 날입니다. 만약에 화요일 날, 9월 2일 날이 화요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블랙 먼데이가 월요일 날 일어나지 않고 그 낙폭이 화요일 날 일어났었으면 20일 이동평균이 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올라온 상태인데 우리가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럴 겁니다. 지지선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저항선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은 그동안 지수에 있어서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지금은 저항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지선은 어디죠? 60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고 서로 그걸 깨면 어떻게 된다? 3,500 밑으로 내려가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리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과학적이냐 어떤 확정적이냐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12월 달까지의 조정을 좀 염두에 두면서 다소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락폭이 깊어지기 때문에 60일 이동 평균선이 깨질 가능성도 있고 12월까지는 조정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이어지고 있고요. 환율도 다시 1,470원을 터치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고 있어요. 이 ETF 투자금 유입이 오히려 4,000피를 지지해주고 오히려 반등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좀 논리를 볼 수 있겠죠. 근데 고객탁금이 빠르게 좀 소진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이 빠지면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를 살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지수를 사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제 ETF를 많이 사다 보니까 지수를 사는 과정에 있어서 ETF로 자금이 유입되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수 관련주들을 이제 사니까 결국 지수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보는 논리들도 있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일견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지만 어느 선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본격적인 유입이라기보다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또 투자 대안으로서 ETF가 훌륭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ETF는 펀드인데 실시간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로 자금이 들어오면 특정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코스피 관련된 ETF, 지수 ETF를 사게 되면 지수 관련들이 다 올라가면서 지수를 떠받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특정 섹터 ETF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또 지수를 또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자금 원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놓고 보면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리고 싶어요. 월요일 날 개인이 샀어요. 지수 밀렸습니다. 화요일 날 기관이 샀습니다. 지수 밀렸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은 이런 어떤 ETF 자금이 시장에 있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된다.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시장을 받치거나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역부족일 수 있겠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물론 이제 뉴욕 증시가 좀 많이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가 갭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1조 2천억의 동시호가대의 폭탄이 쏟아지면서 이 하이닉스가 갭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역시 수급의 주체는 당분간은 외국인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ETF의 구성 자체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해외 투자 규모를 늘리는 개인 투자들이 있어요. 이게 고환율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오히려 수익을 내고 국내로 돌아오면 구조적으로 원화 약세를 막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전망도 있잖아요. 이 흔들리는 뉴욕 증시에서 증시 투자자들이 국내로 돌아올 확률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원화 약세 요소 중에 하나가 막대한 서학개미 분들을 좀 꼽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서학개미 분들이 우리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까 오히려 서학개미에서 국내 이제 동학개미로 이제 국내 투자하시는 분은 또 동학개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서학개미에서 동학개미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물론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부 이제 뭐 미국의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이 싸졌다 보니까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이 많이 빠지면 공매도도 칠 수 있고 파생 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주식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 상방향 투자를 하던 분이 하방에 베팅하는 공매도를 한다라든지 선물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네. 우리가 가끔 맨날 밥을 먹다가 짜장면을 먹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 매일 빵을 먹으라면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매일 빵을 드셨던 서양 분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오셔서 잠깐 밥을 먹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들이 매일 밥을 먹어라 가능할까요? 저는 서학개미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있어서의 미국 주식의 스타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왜 미국으로 갔느냐라고 본다라면 미국 주식이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나름대로 이제 실적 베이스가 가능하고 또 배당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가시는 거예요. 단지 뭐 테슬라가 좋아서 엔비디아가 좋아서 가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돌아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미국 투자 방식이 한국 투자 방식과 다르다라는 데 매력을 느끼시고 서학개미로 가셨던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 실적 반영에 대한 부분들도 쉽지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오해가 부동산 시장을 잡으면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저는 이제 브로커 생활을 25년을 했는데 객장에서 고객들과 25년을 호흡을 했는데 부동산 팔아서 주식하겠다라는 분은 못 봤어요. 물론 부동산 하시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주식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야 지금 주식 좋다며 부동산 안 된다며 나 20층짜리 건물 팔아가지고 이걸로 주식할래라는 분은 단 한 분도 못 뵀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서로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네. 다른 시장에서 자금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학개미에서 동학개미로 갈 수는 있겠지만 상방 투자를 하시던 분들이 하방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면 반도체주가 계속 주도주 위치에 있을까도 궁금은 한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체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특히나 SK하이닉스가 8포인트대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8%대 굉장히 좀 작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도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이 저점의 매수 기회일까요? 저는 충분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안 되면 네. 어떤 게 주도주가 될까요? 조방원전?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조방원전 같은 경우도 다 조정을 받은 폭이 있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조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이상 조방원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 주도주는 뭘까요?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한일령 관련주. 근데 이거는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죠. 그냥 하나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전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두 종목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의견에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서울경제 나와가지고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밑에서는 매수 구간입니다. 하이닉스는 타점을 아직 못 잡겠습니다. 50만 원 깨질지 안 깨질지 못 잡기 때문에 그건 타점이 좀 보이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개장 이후에 수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역시 하이닉스 조정폭이 좀 크죠. 역시 타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50만 원 깨진다라면 충분히 매수 구간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니까 마치 애에 거품이 생긴 것 같죠. 저는 이런 비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갈대가 흔들린다라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건가요?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건가요? 지금 놓고 보면 바람이 좀 부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불안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정이 오면 주식을 사야지라고 했다가 정작 조정이 오니까 빠른 조정에서 먼저 손이 나간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다 물렸죠. 원래 조정이 올 때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묵직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9만 원대 초입, 하이닉스 기준으로 50만 원 하회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 찍었다 올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 계속 머무를 거예요. 머물렀다 깼다 머물렀다 깼다 네. 이런 모양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이 또 어떤 선들이냐? 각각 개별 종목에 있어서의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선이다.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같이 좀 봤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조정 속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주도주로 계속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초입, 하이닉스는 50만 원이 깨진다면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용 잔고가 모두 1조를 돌파했다고 해요. 이 코스피 시장에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우리 변동성 속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리스크가 되죠. 특히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인데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고점에서 한 20% 넘게 빠지면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이제 신용 리스크가 걸립니다. 신용 리스크가 걸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A라는 종목 하이닉스를 신용을 사셨고 B라는 종목을 갖고 있어요. B라는 종목 현금이에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신용 리스크가 걸리면 하이닉스를 팔아버리면 이제 이거는 돈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팔까요? 이 현금을 팔까? 이걸 팔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팔아서 이 신용을 메꿔버리거든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다 밀리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신용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극도로 막으셔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 밀리면 신용 리스크가 생기고 근데 이 신용 리스크는 지금 시장 리스크는 아니에요. 시장이 신용으로 밀리면 그게 2022년 9월 달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계속 저점을 깨면서 신용이 되면서 기관들의 로스컷, 기관들 같은 경우 일정 비율 빠지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 이제 로스컷이라고 그러는데 로스컷이 걸리면서 지수를 계속 끌어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단지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높이 사셨던 분들이 개별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할 거예요. 정말 누구는 저 하이닉스 25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2배 났는데 팔까 말까 고민했다라는 부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괜히 고점에 잡아가지고 혼자 나는 반대에 맞았다. 뭐 이런 지금 현재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 가서 얘기 못 할 거지만 글쎄요. 뭐 충분히 다음 주까지 밀리면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다음 주까지 밀린다면 신용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조정 계획을 돌입한 가운데 지수 밴드의 전망도 좀 궁금하고요. 현금 보유자가 지금 투자 시 어느 선이 적정할까요? 지금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60일 이동평균선을 일단 만나야 어떤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어떤 불안정할 때 그 사람을 만나봐야 이게 주식 뭐 일을 진행할지 일을 멈출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직 만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마음만 지금 이제 불안불안한 거예요. 좋은 일이 벌어질지 나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조금 여유를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나오니까 그때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조급하게 오늘 밀렸으니까 가장 하셔서는 안 되는 게 오늘 밀렸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니까 월요일 날 반등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수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고 확인하고 사시는 게 나아요. 너무 바닥을 잡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 있어서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라기보다는 저점을 확인하고 들어가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